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5일 수요일 프레스 라이브 구경호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날짜가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만일에 있을 조기 대선에 대비해서 여야 잠룡들의 움직임이 점차 빨라지고요. 또 이와 함께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자는 개헌도 함께하자 이런 여권의 목소리도 높아가면서 여당은 각종 여론조사 선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압박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부터 살펴볼 텐데요. 자, 먼저 국회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선우 기자. 자, 국민의힘이 개헌 특위를 띄우면서 이재명 대표 동참을 압박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개헌특위 첫 회의를 열고 가장 먼저 권력구조부터 손봐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과 함께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비판하며 국회의 과도한 폭주를 막을 방법도 함께 논의했습니다. 이번처럼 탄핵을 남발하고 그다음에 입법 폭주할 경우에 대한 견제 장치로 뭐를 둘 것이냐. 예컨대 그것이 대통령에게 국회 해산권을 줄 것이냐. 뭐 이런 문제까지. 국민의힘은 특히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개헌에 대해 미온적 태도를 보이는 점을 강하게 비판했는데요. 이 대표가 개인적인 이익 때문에 개헌에 응하지 않는다며 논의에 동참하라고 압박했습니다. 여권에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대표 등 대권 잠룡들을 중심으로도 연일 개헌 주장이 나오고 있죠. 국민의힘은 개헌안이 마련되면 야당 설득과 함께 국회 개헌 청원도 검토할 예정입니다. 네, 야당 정치 원로들도 어제 개헌 필요성을 또 강조하고 나섰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박병석, 김진표 전 국회의장과 이낙연,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야권 원로들과 비명계 대권 주자 등이 참석한 정치개혁 개헌 대담회가 있었는데요. 대통령 권력분산 방안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논의했습니다. 산염 중임제와 의원 내각제, 책임 총리제 등이 거론됐습니다. 분권형 대통령제냐 혹은 내각 책임제냐 하는 것은 뭐 토론을 해보셔야 되겠지만 적어도 이 공동체가 여기에서 더 앞으로 나가려면 개헌을 할 수밖에 없다. 야권 중심이었던 이 대담회에서도 이재명 대표에 대한 압박은 계속됐는데요.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 안 하자고 한다며 개헌을 위해선 국민이 직접 이 대표를 압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낙연 전 총리는 이 대표를 겨냥해서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라며 제왕적 권력을 갖는 게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주겠느냐며 꼬집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 지금 개헌 이야기는 블랙홀이라며 내란 사태 종식을 먼저 외치고 있죠.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가까워지고 조기 대선 가능성과 함께 개헌 논쟁이 불붙으면서 침묵하고 있는 이 대표 입장에 관심이 쏠립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네, 비명계 인사들과 이 정치 원로들까지 합세해서 개헌론 띄우고 있는데 뭐 조금 전에 표선호 기자 얘기했습니다만 딱 한 사람 이 대표만 혼자 안 하려고 한다. 이런 다른 야권 원로들 얘기도 마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헌하자고 그래. 딱 한 사람 이 대표 한 자만 안 하자고 그래. 여러분들이 압력을 가해서 이번엔 반드시 해내야 된다. 이렇게. 민주당의 어떤 분만 개헌에 소극적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헌하자고 하는데 그 어떤 분이 n분의 1이 아니잖아요. 권한을 조금 더 내려놓더라도 긴장이 덜한 상태에서 집권을 하든지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정치 원로들 쭉 얘기를 들어봤는데 이참에 다 개헌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만 안 하려고 한다. 좀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김광선 변호사님 일단은 이 대표 빼고는 개헌에 뭐 대다수가 좀 동의하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이 대표를 향해서도 전방위적으로 좀 압박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압박을 떠나서요. 네. 지금 대한민국 정치 역사에 있어서 네. 개헌에 있어서 여야가 이렇게 동의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전에는 이제 말로만 어떤 정치 어떤 선거철이 다가오면 개헌 얘기를 하다가 표를 얻기 위해서 개헌 얘기하다가 사라지고 했는데 들어갔죠. 최근에 이제 비상계엄이 선포됐고 네. 그다음에 어떤 제왕적 권력의 어떤 대통령 제도에 대한 비판이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우리가 87년 체제 이후에 이제까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되었고 또 그게 대한민국을 흔드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당도 마찬가지고 야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개헌을 해야 한다는 데는 거의 뭐 동의가 되고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딱 한 사람 이재명 대표만 지금 말을 않고 있잖아요. 선두니까. 내란 중심이 먼저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 이제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란이 설사 내란이다 할지라도 네. 이것은 대통령의 어떤 과도한 권한 때문에 나온 것이라는 걸 매일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개헌에 참여를 해야죠. 그런데 아마 본인 입장은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사적인 욕심이 있다는 거죠. 아, 이대로 가면 내가 대통령이 될 수 있는데 내가 개헌을 왜 해? 예. 첫 번째 그러고 그다음에 만약에 4년제로 가고 그러면 자기가 사법 리스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사법 리스크 기간이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고 만약에 하나 대통령이 뭐 제가 될 일도 없지만 된다고 하면 거기에서 자신을 위한 어떤 뭐 법을 개정한다랄지 공소를 취소하긴다랄지 이제 그러면 다음 선거는 무조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개헌의 논의가 되고 이제 뭔가 무르익고 성숙했는데 본인 하나만 독에서 청청 저렇게 반대하는 것 자체는 옳지 못하고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어떤 여론 자체도 그렇게 가면 본인도 제가 볼 때는 끌려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제 동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예. 일단은 자 이대로 가면은 혹시 대선이 있다면 내가 대통령인데 왜 바꾸느냐 변화를 줄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 기간을 단축하면 사법 리스크 혹시나 사법 리스크를 내가 또 감당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있느냐 이런 해석을 주셨어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글쎄요, 이재명 대표 시각에서만 보면 그런 분석들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다른 어떤 정치인들 입장에서 한번 본다면 네. 또 그것이 과연 진정성이 있느냐 저는 그것도 묻고 싶어요. 음. 왜냐하면 이런 겁니다. 개헌이라는 거는 디테일의 악마가 엄청나게 많아요. 어떤 것들일까요? 예를 들어서 내각제 할 거냐, 네. 대통령제 할 거냐, 중임제 할 거냐, 시기는 어떻게 할 거냐 등등등 너무나 많습니다. 네. 오늘 뭐 방송을 보니까 이것을 3년으로 줄일 경우에 총선하고 맞물리니까 더 집중적인 권력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어떤 구도도 될 수 있다. 예. 뭐 이런 것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디테일이 있어요. 그 하나하나가 합의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럼 이런 논의를 위해서 진정성 있는 준비를 충분히 해왔느냐, 구체적인 것을 가다듬어 왔느냐, 그리고 국민의 뭐 고관여층은 개헌의 필요성을 느끼고 저도 느끼고 네. 하지만 그럼 일반 국민들에게 충분히 이것이 공론화가 되었느냐 등등의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원론적으로 찬성하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재명 대표를 대응하기 위한 정치공학적인 이슈라면 그 또한 네. 진정성은 별로 없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대응하는 것을 너무 뭐랄까요? 진지하게 대응을 하면 본인의 욕심만 이렇게 부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재명 대표도 이거 원론적으로 찬성한다. 한번 네. 논의 해봐라. 같이 한번 해보자. 이렇게 나서도 저는 디테일이나 이게 논의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네. 현실화 가능성이 그렇게 많을까? 그리고 대선이 2개월 플러스 며칠, 일주에서 2주뿐이 안 남았는데 그렇게 이 예상하시는 논의를 분들이, 예. 계속할 수 있을까? 예.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헌 이제 우리 김상일 평론가 말씀이 거의 저는 100% 옳다고 봐요. 그런데 이제 개헌에 관한 것은 이미 수없이 많이 의견이 나왔고 네. 그리고 지금 모아지는 것은 뭐 3년 하다가 뭐 개헌한다 그런 얘기도 있지만 지금 4년 대통령 중임제가 대세인 것 같아요. 그러면 원포인트 개헌하는 거죠. 네. 정치라는 게 뭐예요? 자, 뭔가 기업이랄지 법이랄지 이런 것은 뭐 어떤 절차를 따져갖고 뭔가 허가를 받고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이건 정치의 행위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많은 수의 국민들이 동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정치 지금 리더들이랄지 그다음에 각 당에서 마음먹기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디테일 얘기도 하셨지만 디테일에 이렇게 큰 그림 하나 딱 그려놓으면 네. 거기 동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굳이 이재명 대표에 반대할 이유가 명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자체가 시간은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제까지 수십 년 동안 개헌 얘기가 나왔고 네. 개헌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목소리도 계속 나왔고 공통 분모도 있어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지금의 개헌의 시기를 놓쳐버리면요.
또 이 하세월 가는 겁니다. 또 다음 혹시 오늘 다음 이거 대선 때. 5년, 10년, 예. 20년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이 비상계엄으로 인해서 시국이 이렇게 정말 어려운 시기가 계엄하기에는 딱 좋은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재명 대표가 개헌 얘기를 당장 하지 않고 있는 이유 뭘까요? 한번 들어보시죠. 때문에 특별한 내용 추가할 내용이 없어요. 이미 그때는 치밀하게 고민을 하고 당의 입장도 정리돼 있었고 네. 제 입장도 공표돼 있고 그게 변한 바가 없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 얘기 못하게 막은 일도 없고 다만 당 지도부 입장에서는 네. 이 논쟁이 블랙홀 같은 거기 때문에 아. 지금은 내란 극복에 집중한다. 안 할 수 없죠. 예. 그 저도 이- 하고 싶은 얘기 많아요. 거기 네, 김상희 부대변인. 네. 일단은 이재명 대표는 개헌 얘기 하는 순간 전부 다 개헌 얘기하니까 뭐 개엄 얘기를 네. 하지 않을 수 있다. 뒷전으로 빠질 수 있다. 일단 거기에 내란 관련된 얘기만 좀 집중하자 이런 논리네요. 근데 저거는 이제 당의 입장이라기보단 제가 네.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입장인 것 같아요. 본인의 입장이다. 네, 본인의 입장인 것 같아요. 사실 뭐 저도 사실은 개헌에는 원론적으로 찬성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지금의 헌법 질서 가지고는 미래를 우리가 개척해 나가기가 한계가 있다는 거는 저도 느끼고 정치 고관여층은 많은 다수가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개인의 유불리로 따져보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이 개헌 논의가 유리한 게 없잖아요. 예? 오히려 불리한 거예요. 왜? 다른 정치 주자들이 이 링 위에 올라올 수 있는 공간을 열어주는 이슈거든요, 이게. 네. 근데 탄핵이냐 뭐 계엄이냐 이렇게 가면은 딱 진영 대결로 이렇게 간명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는 유리한 이슈 자체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뭐 제가 다른 분들의 진정성을 얘기했지만 이재명 대표도 개헌에 대한 진정성이 있느냐 이거는 똑같은 질문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이에요. 네. 그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당의 입장이라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의 유불리를 중심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더 크고 네. 그리고 당 입장을 넘어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얘기하는 부분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내란 극복에 집중할 때다 이 말 자체는 사실 이해하기 힘들어요. 이건 이제 개헌을 피해가는 방법으로서 말장난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지금 내란 극복 관련해서 지금 탄핵 소추해서 결론 나기 며칠 안 남았잖아요. 인용이냐 기각이 있느냐. 그다음에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은 법원서 재판을 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하는 것이 아니고 뭔가 중의를 모아서 뭐 어떻게 해갖고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그럼 만약에 정말 진정성이 있다고 한다면 본인도 얘기하잖아요. 개헌을 뭐 해야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오면 그때부터 뭐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보겠다랄지 논의를 하겠다 이렇게 예. 나가면 되는 건데 지금 내란 극복에 집중해야 한다 뭐 민주당은 걸핏하면 무슨 얘기만 나오면 탄핵에 집중해야 한다 그런 얘기만 하고 있단 말이에요. 탄핵은 탄핵대로 헌법재판소하고 수사기관서 가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민생 문제랄지 그다음에 개헌 문제는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개헌의 논의 자체가 본인의 국가와 국민의 어떤 이익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비교해 보면 이건 도움이 안 된다고 하니까 저렇게 피해가기 전략을 쓰고 있다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탄핵 심판 선고 이후에 또 이재명 대표가 어떤 입장 밝힐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중도 보수 얘기하면서 이제 우클릭 행보 보인다 이런 얘기를 두고서 해석이 좀 분분한데, 자, 김상일 네. 부대변인 일단 보면은 오늘 20일에는요 삼성전자 이재용 대표를 이재명 대표가 만난다 이런 네. 얘기가 나왔는데 좀 내용을 보니까 민주당이 먼저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런 행보는 또 다른 뭐 해석을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지금 정치권이 자기 진영 논리로 극단적으로 똘똘 뭉쳐서 극단적인 언어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국민들을 거리로 또 내몰고 있잖아요. 광장으로 내몰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대한 피로감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편향성 같은 거를 좀 완화하는 정치 행보가 필요하다고 느낀 것이고요. 네. 그리고 경제 정책과 관련해서도 기업에 대해서 좀 약간 편향적인 정책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
편향성을 어떤 포용, 합리, 실용 쪽으로 좀 옮겨오고 그걸 통해서 중도층을 공략하기 위한 하나의 뭐 행보다 이렇게 볼 수 중도층 있겠습니다. 공략이다. 김광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삼성전자 회장을 만난다 하는 부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아니 근데 우클릭을 하려고 하면 확실히 우클릭을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우클릭은 말로만 되는 거 아니고 이재용 회장 만난다고 그래서 우클릭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가 중도나 보수를 향한 우클릭을 하고 싶다고 하고 자기가 생각으로 한다면 그건 제도와 정책과 입법에 의해서 뒷받침이 돼야 하는 거죠. 네. 그런데 입법이랄지 제도 이런 것은 반기업적으로 가면서 그냥 사람만 만나면서 나는 우클릭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지금 최근에 어디 유튜브에 들어가서 유튜브에서 그런 얘기했잖아요. AI와 관련해서 뭐 군대가 AI 대체되니까 현재 군인들은 뭐 한다랄지 뭐 엔비디아 30%를 국민에게 나눠준다랄지 이게 우클릭이가 아니고 그냥 좌클릭도 아니고 좌좌좌 클릭이에요. 이건 극단적 좌클릭이라고 볼 수 있는데 저렇게 만나가지고 이미지하고 쇼하는 정치는 보여주면서 행동은 그렇지 않은 거죠. 자 이재용 회장을 만나면 사실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 반도체 아닙니까? 네. 지금 삼성전자가 특히 이제 파운드리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지금 TSMC랄지 이런 데고 지금 경쟁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법에 있는 규제도 하나가 그 이유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리고 반도체법 52시간 이거 사람들 다 몰랐다가 이제 다 알잖아요. 그러면 이런 거에 있어서 어떤 반도체 52시간 규제와 같은 걸 그런 걸 행동을 보여서 풀면서 이재용 회장을 만나든지 그래야지 이재용 회장 만나고 와서 그다음에 뭐 없던 걸로 되고 이렇게 우클릭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말을 하들 말든지 하지를 말든지 기업과 관련해서는 기업에 관련된 규제랄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과 입법을 해야 하는데 그런 건 반대로 하면서 계속 만나고 말만 뭐 우클릭이다. 이거 자체는 사실은 우리가 진정성을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김상희 부대변인. 저는 기본적으로 진정성을 담보하는 추가적인 행동들을 해야 된다고 저도 동의를 해요. 네. 그러나 아예 안 만나는 것보다는 네. 만나는 게 좋은 거죠. 기업 얘기를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에게는 저런 행보를 하시는 건 잘 하고 계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여기에서 진정성 있는 행동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당부를 드리고 싶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네. 싶고요. 그리고 이런 행보들을 할 때 첫 단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제가 지금 많이 느껴요. 왜냐하면 K-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성공할 수만 있으면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먼저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추진할 수 있으면 나쁜 정책이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그게 뭐냐면 30%를 국가가 자산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가지고 그 자산의 기본을 국민들한테 형성해 주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뭐 성공할 수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K-엔비디아가 성공을 해야 되는 걸 기본으로 까는 거예요. 근데 30%를 국가가 투자했을 때 그 민간 매니지먼트에 간섭을 안 할 수 있느냐 이게 성공의 관건인데 지금까지의 관례로 볼 때 국가가 투자한 어떤 부분에 대해서 특히 진보 진영을 중심으로 간섭을 안 한 적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오해 없게 이런 구상을 먼저 설명을 제대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K-엔비디아 그다음에 그 30%를 뭐 국민에게 나눠준다 이 얘기가 앞서가니까 네. 지금 말씀처럼 이거 그러면은 뭐 사회주의적인 거 아니야? 이렇게 오해를 살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어떤 정책을 발표할 때 그 취지와 어쨌든 그 실행 계획과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발표할 수 있는 정책 발표회나 뭐 이런 네. 걸 통해서 하는 게 좋지. 그냥 한마디 툭 던지는 식으로 하면 오히려 그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경우가 될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오늘 오후엔 자신의 자서전 북 콘서트 뭐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만 오늘 오후에 합니다. 이 얘기 한번 해볼 텐데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 연극 관람 통해서 일단은 정기에 복귀를 한 것으로 좀 보이고 또 TV 출연해서 좀 이름은 좀 뭐 각자 소신은 좀 밝혔고 또 북 콘서트를 하는데 장소를 보면 일단 홍대입니다. 뭐 홍대라고 하면 2030 요새 화두인데 청년층 공략이 나섰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제 우리가 이제 잠재적 대선 주자로
다 국민들은 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본인의 하나하나 행동 자체가 이제 굉장히 주목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북콘서트의 장소를 이제 홍대로 잡은 이유 자체는 네. 일단 이제 청년과 관련된 게 있죠. 청년층을 이제 공략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일단은 뭐 책은 이미 출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책과 관련해서 이제 북콘서트를 하는데 여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가 굉장히 한동훈 전 대표의 이제 앞으로 어떤 정치 행보, 대선과 방향이 관련된 정해진다. 분야랄지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칠 거예요. 그런데 일단 한동훈 전 대표에 있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나이가 젊고 그러니까 어떤 세대 교체랄지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장점을 좀 가지고 있고 또 굉장히 이제 신선한 측면은 좀 상당히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일단 이제 탄핵 소추 가결 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찬성을 하고 이제 비상계엄이 위헌이다는 주장을 확실히 했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보수 측에 이제 반발이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대선에서 사실은 지금 경선하게 되면 뭐 국민 여론 50% 그다음에 당원 50%가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좌우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아마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이제 탄핵 인용 여부가 결정이 되고 나서 네. 이제 정치의 어떤 형사가 굉장히 요동을 칠 것이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렇게 뭔가 행동을 보이면 좀 시간이 늦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책 출간부터 시작해서 북콘서트, 그 다음에 또 6일 날은 대학생 시국 프로그램을 강연자로 나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구체적이진 않지만 뭔가 청년층을 상대로 하는 자기 어떤 정치 메시지 이제 그런 걸 전달하는 과정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자, 김상현 부대변인. 일단은 한정 대표가 북콘서트 앞두고 일단 측근들과 뭐 아이디어를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좀 열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떤 내용들 좀 준비했을까요? 글쎄요, 이제 본인이 지금 뭐 그 콘서트 후에 정치 현안과 관련해서 질문을 받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럼 당연히 본인한테 곤란한 질문들이 나올 겁니다. 네. 그중에 가장 곤란한 질문은 배신자 프레임이겠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이 가장 주요한 논의 사항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일종의 뭐 사전 질의응답, 네, 리허설 했었다. 근데 할수 이미 TV조선과의 인터뷰를 통해서 네. 기본적인 방향이 다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광장의 보수를 다 버리지는 않는다. 그러나 다 같이 갈 수는 없다. 뭐 이걸 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광장의 보수에게 솔직하게 나의 입장을 최대한 이해를 구해서 거기에서 너무 이렇게 강경하고 극렬 보수는 좀 약간 속아내고 갈 수 있으면은 속아내고 가자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입장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하는 방식 그리고 그 광장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목소리를 가진 사람이 아니다. 네. 다양한 목소리인데 그게 하나로 대표돼서 언론에 보도될 뿐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기는 개인적으로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마음 아프고 미안하지만 자신이 공인을 하려면 공인으로서의 역할은 또 충실히 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좀 뭐 이렇게 보면은 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저도 방송에서 얘기할 때 친한 분들 비판을 할 수밖에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을 제가 미워서 그런 얘기를 하나요? 제가 그분들하고 안 친해서 그러나요? 대표적인 게 김준혁 의원 같은 분이잖아요. 네. 이대 그 뭐 관련해서 발언했을 때 제가 얼마나 강하게 비판했습니까? 네. 당에서 제명해야 된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등학교 선배고 그게 친한 형이에요. 그러면 정선 국면에서 그러셨죠. 그렇죠. 정선 국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공적인 입장은 또 이런 부분이 있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솔직함을 중심으로 최대한 설명하자 이렇게 좀 전략을 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난 배신자 얘기를 하셨는데 한전 대표가 이를 의식한 듯 좀 미안하고 고맙다 이런 인터뷰 내용도 있었죠. 여기에 대해서 한국사 강사죠. 전한기 씨가 한마디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한민국과 보수와 국민의힘이 망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걸 피하기 위해서 결단한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렇게 마음 아파하시는지를 제가 잘 이해합니다. 그런 점에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한동훈 대표도 마찬가지로 전 대표도 지금 이제 반성을 하잖아요. 예. 원래 저도 그렇고 인간은 누구나 다 실수를 해요. 네. 그죠? 실수하니까 이거에 대해서 중요한 거는 반성하고 잘못했다라고 용서 구하면 저는 이제나요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저는 그나마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이재명 지지하지 않고 예. 다시 돌아오는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정한계 씨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하다. 다시 돌아와서 감사하다. 이런 말을 조금 전에 했는데 논란이 이렇습니다. 여기 대해서 많은 말이 있으니까 또 말을 좀 바꾼 부분이 있습니다. 옹호가 아니라 오해다. 한동훈은 배신자다라고 다시 입장을 정리를 했는데 김관삼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얘기를 한 부분 전한길 강사도 많은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얘기를 듣고. 근데 전한길 강사가 이제 앞부분에 한 말 있잖아요. 누구나 실수한다. 네. 그리고 뭐 사과를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뭐 제가 볼 때는 뭐 좋게 평가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평가했다가 다시 보수층 일부로부터 한동훈을 지지하는 거 아니냐. 뭐 많은 그렇게 얘기를 얘기하니까 들었겠죠? 많이 비판받고 아마 뭐 많은 내용의 문자도 받고 했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한동훈이 이미 배신자다 이렇게 하면서 살짝 말을 좀 바꿨다 이렇게 봐요. 근데 아마 전한길 씨도 어쩔 수 없는 그런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똑같은 생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죠. 그런데 실수해놓고도 뭘 실수했는지 모를 때는 그 사람은 비판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누구나 실수할 수 있는데 실수한 거에 대해서 반성을 하고 마음 아프게 한 것에 사과를 한다고 하면 그 사과 자체가 진정성이 있다고 느껴지면 제가 볼 때는 그것은 우리가 받아들여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어쨌든 간에 한동훈 전 대표도 지금 보수 내에서 어떤 대권 주자로서 아주 자산이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만약 이런 자산을 갖다가 네. 내쳐버리고 뭔가 한쪽으로 몰았을 때 다음 대선에서 평가받는 데 있어서 그건 대선의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거예요. 결과적으로 경선으로 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은 50%지만 이제 당원들이 할지 보수층에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우리를 좀 마음에 아프게 했지만 윤 대통령을 마음을 아프게 했지만 이재명 대표와 대결해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하면 또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모든 걸 배제할 건 아니고 덧셈의 정치를 해야 하는 거고 네.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굉장히 배신감 느끼고 비판하는 사람도 많이 있지만 뭐 한동훈 대표에 계속 사과하고 또 반성하면서 끌어안고 가면 뭐 제가 볼 때는 뭐 분위기는 달라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네, 이런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에 대해서 야권 잠룡인 김경수 전 지사는 이렇게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그런데 한동훈은 오히려 지금의 사태에 원죄가 있는 사람이에요. 네. 국민들께 사과해야 되고 네. 국민들에 대한 사과 없이 대선에 나선다고 하는 건 무렴치한 거죠. 연대와 연합은 선거를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극우 세력이 이렇게 준동하고 네. 또 그다음에 생각보다 규모가 커지지 않았습니까? 이거- 이게 이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가장 큰 이유인데 맞습니다. 이 늘어난 극우 세력을 그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다시 회복해야 되냐. 네. 그랬을 때는 반극우 연대가 필요합니다. 네, 김상일 부대변인 네. 일단은 한동훈은 원죄가 있는 사람이다. 네. 그러면서 반극우 연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뭐 저거는 이제 본인도 일단은 대선에 어쨌든 후보로 거론이 되는 사람이니까 굉장히 그 대선 행보를 염두에 둔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내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본인은 반구구 연대를 통해서 다음 대선을 임하겠다라는 얘기를 사실상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본인이 그렇게 하겠다. 네,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프랑스에서 그 마크롱 대통령의 또 전략이기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좀 차용해 와서 본인이 하나의 정치적 메시지로 얘기한 것 같고, 한동훈 대표와 관련해서 원죄가 있다라는 표현은 근데 저는 그게 얼마나 뭐 구체적인 이야기인지는 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현재의 저는 탄핵과 관련해서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어떤 정권의 어떤 실정을 심판하는 데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민주당 입장에서도 봐도 그 부분에 기여한 거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네. 그런데 그냥 저거는 정치적인, 그러니까 사람들이 대부분 자기가 정치적인 어떤 욕심이 있거나 아니면 정치적인 거를 잃을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변의 압박이나 주변의 의견에 많이 휘둘리게 되는데 자기의 어떤 판단이나 생각보다 저거는 어떤 주변의 어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렇게 이야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오세훈 서울시장 행보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어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이 김문수 장관, 홍준표 대구시장에 이어서 대권 후보로서는 세 번째 만남이 될 텐데 어떤 의미가 또 담겨 있는지 먼저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규제 개혁, 규제 혁파 이런 걸 주제로 일단 계속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비전을 오늘 좀 발표했습니다. 지금 때맞춰 제목을 그렇게 잘 썼어. 고상한 제목을 이상하게 쓴 것보다 지금 이 시점에 가장 필요한 게 성장이잖아. 네, 김광삼 변호사님. 일단은 이번 예방이 조기 대선 가능성 염두에 두고 어떤 경제 이슈를 좀 선점하려는 것인가라는 좀 해석도 나오더라고요. 근데 오세훈 시장이 보니까 뭐 다시 성장이라는 그런 책을 낸다고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건 이제 비전을 담고 있는 건데 제가 볼 때는 뭐 MB가 이 얘기를 했지만 저도 뭐 이 뭔가 방향성은 잘 잡았다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떤 성장에서 멈춰 있으면서 굉장히 침체도 있잖아요. 더군다나 계엄 이후에 이제 더욱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또 트럼프가 관세 전쟁을 일으키면서 또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성장인데 오세훈 시장의 다시 성장은 제가 보니까 규제 철폐에 중점을 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정치를 삼류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치는 아날로그다. 네. 그래서 현 디지털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규제 혁파인데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생각 이런 것들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여기는 완전 동의를 합니다. 네. 그래서 또 이재명 대표 좀 대비될 수 있어요. 또 민주당과 대비되는 측면이 있죠. 민주당은 친노조로 가면서 계속 규제적인 정책을 입법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현재 뭐 엔비디아랄지 이런 회사가 우리 한국에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규제거든요. 규제 철폐인데 아마 여기에 오세훈 시장이 굉장히 포인트를 두고 아마 대선까지 이제 이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중요하게 갈 가능성이 크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 그런데요. 하나 이 부분도 한번 오세훈 시장 관련해서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어제 최근이죠. 이 오세훈 시장 관용차에서 어떤 여성이 침입을 해서 회의 자료 같은 물건들을 좀 훔쳐서 도망갔다. 그래서 경찰이 이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알려진 것 같은데 김광산 변호사님께 이거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게 굉장히 흔치 않은데 이런 이 여성이 왜 이런 짓을 했다고 보십니까? 또 어떤 걸 훔쳐갔다고 봐야 됩니까? 근데 좀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뭔가 절도는 우리가 재물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뭐 회의 자료, 마스크, 생수 이런 걸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가져가지고 도망간 게 아니고 서울시청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갖고 제지를 당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다시 돌아와서 이걸 주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저 회의 자료지 생수, 마스크가 어떤 재물로서 가치도 없을 뿐 아니라 회의 자료 자체는 또 이게 비밀 사항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여성분이 어떤 저것도 이제 절도죄인데 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저걸 했을까라는 거 도대체 이해가 미스테리예요. 근데 그러면 또 한편으로는 저 20대의 여성이 뭔가 좀 정신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저런 돌발적인 행동도 할 수 있었다. 이건 이제 추론입니다. 추측인데 뭐 그럴 가능성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일단 뭐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니까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하면 그 내용이 나올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네. 개인 의견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김상일 의원님 궁금합니다. 오세훈 시장에게 출마 관련 얘기를 물어보니까 좀 마음의 준비는 좀 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거의 뭐 탄핵 인용 격하, 뭐 기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만은 뭐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것 같아요. 마음의 준비뿐이 아니라 실질적인 준비도 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이렇게 정가에 사람들을 만나보면 네. 어쨌든 뭐 인원의 측면에서도 제일 많이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 같고 그리고 일정과 관련해서도 이미 이렇게 전직 대통령을 만나는 행보가 뭐겠습니까? 일단은 이게 뭐 탄핵과 관련된 행보는 아니잖아요. 당연히 대선과 관련된 행보잖아요. 네. 얘기만 서로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렇죠. 이미 광장의 어떤 감정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좀 떨어진 쪽에서 대선 행보를 하고 있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사건 사고 소식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 이고은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일단은 변호사님, 네. 자, 이 소식 듣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받으셨을 것 같은데 충남 서촌에서요 한 30대 남성이 거리에서 이 처음 보는 여성을 살해했는데 뭐 묻지마 살인 사건 정도라고 좀 표현이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왜 그런 겁니까? 왜 범행을 저질렀답니까? 네, 지난 3일에 발생한 사건인데요. 30대 남성이 이 40대 여성과 전혀 일면식이 없는데 이 서천 중심가에서 배회를 하다가 인도를 걷고 있던 이 40대 피해 여성을 발견하고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를 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 사건이 이제 수면 위로 떠올랐는지 좀 살펴보면요. 화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 밤 11시쯤에 이 가족들, 피해자의 가족들이 운동하러 나간 피해자가 들어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실종 신고를 112에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경찰이 이 여성을 수색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다가 이 같은 날 새벽 3시 45분쯤에 인도 부근 공터에서 이 여성이 숨진 채 발견이 됩니다. 근데 이 공터에는 CCTV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하다가 주변 CCTV를 통해서 용의자를 특정하게 되고요. 이 가해 남성 30대 남성을 주거지에서 긴급 체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긴급 체포 과정 중에 이 남성이 왜 이 범행을 했는지에 대해서 일부 진술이 나왔는데요. 뭐랍니까? 들어보니까 내가 최근에 코인 사기를 당해서 세상이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아서 힘들어서 흉기로 이런 끔찍한 범행을 했다라고 자백하는 진술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에 대해서는 같은 날 경찰이 현재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이고요. 네. 아직 영장 발부에 대한 보도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코인 사기를 당해서 살해했다. 정말 허무하고 황당하기도 한 답변인데 일단 저기 장소가 많은 분들이 다니는 일반 산책로라고 합니다. 네. 굉장히 거기서 좀 많은 분들이 좀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여기 왕복 4차로의 인도거든요. 네. 평상시에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다니는 꽤 넓잖아요. 지금 보시면. 네. 그런데 이날은 비가 좀 추적추적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인적이 좀 드문 상황이었고 사람들이 많이 오가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남성이 흉기를 소지한 채로 이 길을 걷다가 이 40대 여성을 발견하고 흉기로 무참하게 살해했잖아요. 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그렇게 끔찍하게 살해하고 나서도 이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1시간을 더 배회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날은 비가 좀 내리고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추가적인 범행 대상을 확보하지 못해서 결국 이 여성에 대한 범행으로 끝쳤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이날 인도에 정말 사람이 많았다면 정말 제2의 신림동 묻지마 살해 사건으로 번질 수도 있었던 정말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 일단은 뭐 사전 계획 범죄 정황이 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사전에 철저하게 계획했다면 형량에서도 좀 차이가 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살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의 형량이 참작 사유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계획적 살인이었냐, 두 번째는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했느냐, 이 두 가지가 이 살인 사건 재판에서 형량을 결정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그런데 이 남성 흉기를 소지한 채 인도를 서성였고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라고 체포 과정에서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계획 범죄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심지어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했다라는 것이 이 40대 여성과 전혀 일면식도 없었다라고 스스로 인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끔찍한 범행이었고 굉장히 그 범행 대상도 확대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마 굉장히 중한 형량을 받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 이 내용 들으시면서도 충격에 좀 빠지셨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 가해 남성 신상 정보 좀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도 이 신상 공개에 대해서 계속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신상 공개가 되려면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이 피의자가 19세 이상의 성인이어야 되고요. 네. 이 죄를 범했다라고 인정할 만큼 충분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건으로는 이 피해가 굉장히 중대해야 되고요. 범행 수단이 잔혹해야 됩니다. 마지막 요건은 이 피해자, 이 해당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에 있어서 국민들의 알 권리 보장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경우에만 이 신상을 공개할 수 있는데요. 다 충족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모든 조건을 다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져서 아마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아마 신상공개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안타까운 상황인데 한번 조치가 제대로 취해지길 다 이런 사건이 더 벌어지지 않길 조치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변호사님, 이번 사건도 이 가족을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어주는 부자가
경찰에 긴급 체포됐어요?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어제 있었던 사건이고요. 어제 오전에 끔찍한 이 가족을 살해하는 그런 사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경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네. 10시쯤에 80대 여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사망한 사람이 누군지 살펴보니 다름 아닌 이 사람의 남편인 이 80대 남성 A씨와 이 피해 여성의 아들인 50대 남성 이 B씨가 이 어머니이자 아내를 끔찍하게 살해한 거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용의자가 특정되자 이 주거지에서 이 부자가 긴급 체포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재 그때 당시에 이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이 부자도 인근 공원으로 가서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다가 경찰에 발각이 됐고요. 네. 결과적으로는 경찰의 이 본건 범행에 대해서 모두 자백하는 진술을 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범행 도구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이 주거지에서 발견되지는 않았고요. 이 주거지에서 숨진 이 C씨가 발견이 됐는데 네. 정확한 사인에 대해서는 아마 부검을 의뢰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부검을 통해서 어떤 방법으로 살해했는지, 살해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윤곽이 드러나지 않을까 싶고요. 네. 또 특히나 이 부자는 스스로 우리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려 했다라고 주장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피해 여성도 극단적인 선택에 동의를 했던 것인지, 왜 이 여성, 어머니, 아내를 왜 먼저 살해하려고 했었는지 이런 부분들은 결국 이 부자 간 공모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주거지에서 아마 이들에 대해서 긴급 체포를 하면서 이 부자가 사용했던 휴대폰이나 PC에 대한 압수수색도 함께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범행 전에 이 부자 간에 어떤 내용의 공모가 있었는지를 휴대폰 포렌식이랄지 아니면 PC의 검색 기록이랄지 이런 것들을 수사를 해서 철저히 규명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지나가던 행인이나 이 담당 경찰이나 이 부자를 구하려고 했더니 알고 보니 이들이 어머니를 살해했다. 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어떤 이유를 좀 막론하더라도 살인은 안 되지 않습니까? 게다가 어머니, 아내를요. 네, 맞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말 이 피해 여성도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신을 살해해달라고 부탁했던 것이 맞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부자가 만약에 모친의 어떠한 동의 없이 이런 범행을 했다라는 것이 밝혀진다라고 하면 그 죄질은 더욱더 무거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는 부자 간의 휴대폰 통화 기록이랄지 문자 메시지 내역이랄지 어떤 검색 기록이랄지 이런 것도 확인을 해볼 것이고요. 네. 또 피해자의 유품을 통해서도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는지 동의가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확인도 아마 수사 과정 중에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가지는 왜 굳이 한강이었을까요? 네. 뭐 집 안에 있을 수 있는데 왜 굳이 한강에서 이런 일을 벌였을까 하는 의구심이 좀 있거든요. 네, 아마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네. 어머니를 먼저 살해하고 우리 또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어떤 시도를 하기에 용이한 장소로 한강을 선택한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요. 정확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수사의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경제가 좀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사람 목숨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점 좀 유념해야 되고. 자, 다음으로 짚어볼 내용은요. 얼마 전에 안타까운 소식으로 전 세계, 특히 우리나라 팬들 뭐 굉장히 울렸던 소식이죠. 영상으로 어떤 얘기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그녀가 내게 뛰어와서 나를 꽉 안는 순간 나는 전생의 지구를 구했나 봐. 그래서 현생의 그녀와 결혼할 수 있었나 보다. 나의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아서 나의 자신보다 그녀를 더 사랑하기로 했다. 세월이 지나도 내 눈속에 있는 그녀는 내가 24년 전 처음 만난 그 소녀와 같은 모습이다. 그녀는 나의 가슴속에 있는 영원한 소녀이다. 당신은 내 인생에 나를 밝혀주는 유일한 별이야. 라포 우아이니. 네, 안타까운 커플이죠. 이 구준엽 씨와 지금 공인이 된 서희원 씨 관련 소식인데 이 변호사님 이게 이 죽음과 별개로 이제 뜨거운 논쟁이었던 게 이 서희원 씨의 유산 얘기인데 유산 네. 분배가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됐다고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산 분배에 앞서서 이제 서희원 씨의 혼인 관계를 좀 정리해 볼 네. 필요가 있는데요. 서희원 씨 같은 경우에는 2011년도에 왕 샤오페이와 먼저 혼인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혼 시점이 2021년에 이 왕 샤오페이와 이혼을 하게 되고요. 2022년에 이 구준엽 씨와 재혼을 하고 혼인 신고를 했습니다. 적인 만남이었죠, 당시 네, 화제가 맞습니다. 됐었고요. 네, 그래서 서희원 씨가 구준엽 씨와 함께 혼인을 했을 당시에 이미 이 왕 샤오페이와 사이에 자녀가 2명 있었는데요. 이 10살짜리 딸이 1명 있었고 8살짜리 아들이 1명 있는, 그러니까 자녀가 네. 2명 있는 상황에서 구준엽 씨와 혼인을 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이 서희원 씨가 도쿄에 있는 한 병원에서 지난 2일 사망을 했죠. 그렇게 되면서 유산이 어떻게 정리되느냐를 두고 굉장히 또 뜨거운 논란들이 있었는데 네. 결국에 이 관련 법률, 이 대만 관련 법률에 따라서 이 유산이 어느 정도 지금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희원 씨의 2 자녀 그리고 이 구준엽 씨, 배우자인 구준엽 씨가 각각 3분의 1씩 유산을 받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됐다라는 네.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녀가 아직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친권자인 이 왕 샤오페이 씨가 이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양육권과 또 지금 어머니의 재산을 지금 상속을 받는데 네. 상속받는 재산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 관리하는 것으로 지금 정리가 되었다. 800억을 이 아버지가 관리를 한다. 맞습니다. 그렇게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근데 구준엽 씨가 유산은 안 받겠다 이렇게 네.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 많이 논란이 또 되고 있는 것이 고 서희원 씨가 사망하고 나서 구준엽 씨가 이제 언론에 이야기를 한 것이 나는 이제 서희원과의 결혼이 어떤 재산적인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이 서희원 씨가 열심히 일해서 재산을 축적했던 것이 가족들을 위한 것이니까 네. 내가 받는 상속분에 대해선 장모님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장모님에게. 했었거든요. 그리고 자녀들 이 2명이 받는 몫에 대해서는 나쁜 사람들이 함부로 이 재산에 대해서 손대지 못하도록 변호사를 통해서 이 자녀들 몫도 내가 안전하게 지켜주겠다라고 최초에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이 구준엽 씨가 받는 부분이 전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이 대만 현지 언론에 따르면 구준엽 씨도 이 고 서희원 씨 재산의 3분의 1을 상속받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입장 정리는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뭐 얼마 전에 나왔던 보도 내용에 따르면 고 서희원 씨의 어머니가 나는 재산 부분을 받는 것이 없다라고 또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구준엽 씨가 자기 몫으로 받는 것을 장모님께 드리겠다라고 이 고 서희원 씨가 사망했을 그 무렵에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 부분이 어떻게 정리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좀 입장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 이 자녀가 자녀에 대한 재산도 왕 샤오페이 씨가 지금 관리하겠다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도 분명히 구준엽 씨가 이 변호사를 통해서 안전하게 지키겠다고 했거든요. 이 부분도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아마 지금은 구준엽 씨가 굉장히 슬픔에 잠겨 있어서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렇겠죠. 이후에 이제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고 또 지금 이제 서희원 씨의 유해가 정리가 된 다음에는 어느 정도의 입장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리고 구준엽 씨가 이 고 서희원 씨의 유고를 장기 보관하고 있다. 네. 이런 소식이 들려서 이 주민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 이런 소식까지 들렸는데 이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난 2일에 네. 고 서희원 씨가 도쿄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일에 대만으로 이 고 서희원 씨의 유해를 가지고 가족들이 대만으로 넘어왔거든요. 네. 그런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서희원 씨의 유해가 서희원 씨 집에서 보관되고 있습니다. 벌써 한 달째 보관이 되고 있는 오. 것인데 원래는 수목장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구준엽 씨가 내가 언제든지 이 고 서희원 씨를 찾아가서 볼 수 있도록 사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장지를 좀 찾고 싶다. 독립적인 장지를 찾고 싶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예요. 그래도 안타깝긴 해도 그래도 네. 보통은 이거를 뭐 다른 데 처리한다거나 그렇게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 장지를 찾는데 시간이 걸려서 지금 한 달이 넘는 시간 동안 이 고 서희원 씨의 유해가 계속해서 어떠한 장례 절차나 어떠한 이 장지에 묻히지 않은 채로 보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웃 주민들은 장례 절차를 좀 서둘러 달라라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장례 절차에 앞서서 빨리 장지를 찾아서 이 유해 자체를 집에 보관하고 있는 것은 이제 좀 자제를 해달라라고 주민들이 항의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구준엽 씨는 장지를 찾으면 빨리 하겠다라는 입장이지만 아직은 새로운 장지를 찾는 중이다라는 입장이어서요. 이 부분에 대한 좀 교통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변호사님, 일단 이승만 씨가 유튜버로부터
근데 공문서 위조 혐의로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이건 또? 네, 지난 12월에요. 네. 이 가수 이승환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찬성하는 이 집회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그때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들이 이 가수 이승환 씨를 포함해서 탄핵을 찬성했던 연예인 등에 대해서 CIA에 신고를 하고 네. 인증을 하는 글들을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앞으로 CIA에 신고했기 때문에 가수 이승환 씨 미국에 입국 못한다 이런 식의 글들이 많이 올라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승환 씨가 이제 최근에 이 친척 조카의 결혼식에 참석하려고 미국에 방문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CIA에 신고가 됐지만 나는 무사히 미국에 다 입국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보시는 이런 고발장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가 정상적으로 미국에 출입국했습니다라는 출입국 이 사실 증명을 SNS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지지층으로 보여지는데 출입국이 정상적으로 됐을 리가 없다. 출입국 관련한 이 증명서가 위조됐다. 라면서 공문서 위조 혐의로 이 가수 이승환 씨를 고발한 그런 사건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자 가수 이승환 씨가 고발 환영 이렇게 하면서 고발장 내용을 저렇게 본인 SNS에다 공개를 한 겁니다. 고발을 대환영한다. 네, 왜냐하면 본인은 이러한 출입국 사실이 사실이고 네. 출입국 관련한 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적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사실을 명명백백 밝힐 수 있는 거 아니냐, 고발을 환영한다 이런 취지로 고발장을 올린 것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실제로 CIA 신고와 미국 출입국 뭐 관련이 없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태열 이 외교부 장관도 지난 네. 12월에 이 법사위 회의에 참석해서 탄핵 집회에 참석을 한다, 탄핵 찬성 집회에 참석한다라고 해서 이스타 발급이 안 나오냐라는 질문을 받았고 이거에 대해서 외교부 장관이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답변하기도 했고요. 네. 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또 같은 취지의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되자 이 조 장관이 그게 가능하겠냐. 그러니까 이 탄핵 찬성 집회에 갔다라고 해서 그걸로 이스타 발급이 안 되는 것도 아니고 CIA에 신고가 들어갔다고 해서 미국의 출입국 자체가 제한되는 것도 아니다라면서 선을 그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무근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공문서 위조 관련한 고발이 들어갔으니까 수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뭐 해프닝일 수도 있고 한 번 더 지켜보도록. 라이브픽입니다. 지속되는 내수 경기 침체에 대형마트도 속수무책인가 봅니다. 국내 대형마트 2위에 등극한 홈플러스가 기업 회생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입니다. 지난 2021년 이후 4년간 쌓인 적자 규모만 7천억 원으로 적자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홈플러스. 어제 서울회생법원에 기업 회생 절차 개시를 신청했는데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온라인 장보기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급성장한 이커머스 업계와의 경쟁에 밀린 홈플러스. 신규 점포 출점도 어려워진 데다 점포 수도 줄면서 부채가 증가했습니다. 직원들과 납품업체는 혹여나 임금 체불이나 납품 대금 지연이 생길까 불안해하는 상황. 떠오르는 기업 위기론에 홈플러스 측은 매장 운영에는 차질이 없으며 신용등급 하향 조정에 따른 자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예방적 차원에서 이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노조 측은 위메프, 티본처럼 더 큰일이 나기 전에 정부가 나서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입학식이 열린 어제 유난히 눈에 띈 한 입학식이 있습니다. 바로 제때 학업을 마치지 못한 여성 만학도들을 위한 평생학교 입학식입니다. 진학을 포기한 지 70여 년 만에 배움의 길로 들어선 만학도들. 나이 지긋한 만학도들의 입학식은 여느 입학식과 다름이 없었는데요. 고운 한복을 입은 선배들이 신입생을 맞이하고 입학장 내부는 긴장되기도 하지만 왠지 모를 설렘이 감돌기도 했습니다. 입학생들에 따르면 그간 경제적, 사회적인 이유로 제대로 된 교육 과정을 거치지 못해 많은 서러움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입학 과정을 거치며 수년간의 한을 해소하는 기회가 됐다고요. 저마다의 사연을 가지고 배움의 길로 들어선 만학도 550명의 은빛 열정, 이들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